일막집착의 탄생, 정체성으로서의 집. 안녕하십니까? 오늘 머니 시대에서는 내 집 마련 신화가 어떻게 한 세대의 심리 구조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집을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단순히 주거의 편안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불안하지 않고 싶다. 그 간절한 마음이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투사된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집은 인생의 증거이자 나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가정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성공의 상징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내 집이 있어야 내 인생이 완성된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 부모 세대에게 집은 생존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땅에서 지붕이 있는 삶은 곧 인간다운 삶의 최소 조건이었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 80년대 중산층 형성기를 지나며 집을 가진 사람은 안정된 삶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기억은 사회 전체에 무의식으로 남았고, 이제는 집이 곧 인생의 완성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면 전세부터 아이 생기면 내 집, 집 한 채라도 있어야 노후가 든든하다. 이 문장들은 어느새 우리 세대의 신앙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뿌리에는 불안과 결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집은 단지 피를 피하는 곳이 아니라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정신적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집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부동산의 손실이 아니라 존재의 붕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면 안도하고 떨어지면 공포를 느낍니다. 이 감정의 진폭은 단순한 자산 가치의 변화가 아니라 자존감의 변동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집을 내면의 안정 대신 외적 보상의 수단으로 삼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집 한 채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 말의 이면에는 자부심이 아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비교의 세계로 향합니다. 저 사람은 아파트 평형이 몇 평이래. 우리 동창은 벌써 재건축 들어간대. 이 비교는 감정의 경쟁을 낳고 결국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비교의 전시장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 집이 나를 증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집은 분명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정체성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삶의 중심은 바깥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집을 갖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집이 나를 소유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집값이 나를 부자로 만든다는 착각, 레버리지의 환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막 레버리지의 착시 장부는 두꺼워졌지만 삶은 얇아졌다. 집값은 오르고 사람들의 불안도 함께 오릅니다. 누구나 말합니다. 빚을 내더라도 지금 안 사면 늦는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 즉 타인의 돈으로 자산을 사는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이 전략은 한때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였습니다. 남들이 다 사는데 나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이 말은 시대의 구호가 되었고 대출은 더 이상 부채가 아니라 도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값이 오를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요. 자산이 늘었는데 마음은 오히려 초조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자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부담이 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는 자산의 가치뿐 아니라 감정의 리스크도 함께 키웁니다. 대출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불안의 숫자도 함께 늘어납니다. 집의 가격이 오를 때는 마음속에서 작은 우월감이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떨어질 때는 마치 나의 가치가 함께 떨어지는 듯한 불안이 밀려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의 변동이 아니라 자존감의 변동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뉴스의 부동산 코너를 확인하고 이웃의 시세를 검색하며 심지어 친구의 이사 소식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집값은 숫자가 아니라 정서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시대의 레버리지는 단순한 금융 전략이 아닙니다. 그건 불안을 관리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불안을 이기기 위해 미래의 돈을 당겨 썼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현재의 평온을 잃었습니다. 집을 통해 안전을 사고 싶었지만 사실 우리는 빚과 함께 불안을 할부로 샀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수익이 배가 되지만 떨어질 때는 손실도 두 배로 커집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 본다면 이건 감정의 레버리지입니다. 집을 소유하면 기쁨도 커지지만 그만큼 불안도 함께 증폭됩니다. 부동산은 본질적으로 감정의 증폭 장치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장부상으론 부자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건 숫자가 늘어난 만큼 자유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집이 자산이 되는 순간 그 집은 더 이상 쉼의 공간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유지비, 세금, 금리, 재산세, 리모델링. 집은 점점 살아야 하는 곳이 아니라 유지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되어갑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동산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가? 집값이 오를수록 우리의 자아는 장부 속 숫자에 묶입니다. 은행 대출 내역서가 내 인생의 좌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장부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삶의 가치는 자유로움의 폭, 그리고 평온의 깊이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빚을 냈지만 결국 그 빚이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출근길의 여유, 저녁의 대화, 주말의 고요, 모두 이자로 상환되고 있습니다. 장부는 두꺼워졌지만 삶은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집을 사며 잃은 것들, 즉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인생의 무게를 결정하는 진짜 비용들입니다. 산막 기회비용의 얼굴 집을 사며 놓친 것들. 오늘은 우리가 집을 사면서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잃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집은 분명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불한 삶의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는 흔히 집을 산다는 말을 안정을 산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정은 대출 상환표 위에 세워진 불안정한 평화입니다. 집을 소유하는 순간 우리의 자유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사할 수 있는 자유, 새로운 도시로 떠날 수 있는 자유, 가끔은 일을 쉬어볼 수 있는 여유. 그 모든 가능성은 원리금이라는 이름으로 묶여버립니다. 월급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집을 위해 일하는 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고용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4,050대 중 72%가 대출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래도 집값은 언젠가 오를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뒤에는 내가 지금까지 희생한 게 헛되지 않아야 한다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건 경제학이 아니라 심리학의 영역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불한 대가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 결정을 옳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져도 팔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한 손실 회피가 아니라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붙잡는 행위입니다. 그 사이 시간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새벽의 출근길, 늦은 밤 귀가길, 휴일에도 머릿속엔 퇴출 잔액이 떠오릅니다. 주식처럼 오르내리는 숫자 앞에서 감정의 평형은 깨집니다. 우리가 빚진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평온입니다. 집을 사며 우리는 살아볼 수 있었던 여러 삶의 가능성을 잃었습니다. 한때는 여행을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는 돈이 아까워서 어디도 가지 않습니다. 한때는 직업을 바꾸고 싶던 사람이 퇴출이 있어서 꿈을 접습니다. 아이들과의 저녁, 배우자와의 대화조차 현실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그건 단지 경제적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삶의 서열을 잘못 정한 탓일까요? 집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삶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집을 산 대가로 나는 무엇을 잃었는가? 그 대답 속에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고 관계이며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집값의 등락에 따라 자신의 감정 온도를 조절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부동산 시장에 연동되어 버린 사회. 그곳에서 인간은 점점 더 피로해집니다. 집을 사며 우리는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안정 대신 가능성, 소유 대신 자유를 포기한 선택. 하지만 선택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는 방법, 즉 유연한 소유와 흐름 중심의 자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집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집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모색합니다. 사막 유연한 소유 흐름 중심 자산의 시대. 지금까지 우리는 집을 둘러싼 신화, 그리고 그 신화가 만들어낸 불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불안의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한때는 소유가 곧 성공이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강했고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소유의 양보다 흐름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정착이 안정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유연함이 생존의 조건입니다.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에 가장 안정적인 사람은 자신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집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집은 단지 벽과 지붕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리듬이 너무 무거워지면 삶은 금세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집이 아니라 더 가벼운 구조입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여백, 생각이 순환할 수 있는 통로, 그게 진짜 부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이런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나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소유는 안정감을 주지만 흐름은 생동감을 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균형입니다. 돈은 쌓이는 속도보다 흐르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되찾고 관계를 회복하며 무게가 아닌 속도를 얻게 됩니다. 유연한 소유란 갖지 않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집이 없다고 불안하지 않고 있다고 자만하지 않는 마음. 그건 결국 내면의 안정에서 비롯되는 부입니다. 진짜 부자는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언제 떠날지, 언제 멈출지, 어디에 머물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자유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유의 시대에서 흐름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환의 문턱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은 유연성입니다. 유연한 사람만이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 유연함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집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집은 나를 묶는 벽이 아니라 나를 쉬게 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집이 나를 가두지 않게, 집이 나를 대표하지 않게, 집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집을 소유하면서도 집의 신화에 소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짜 부는 평형이 아니라 하루의 여백에서 태어난다. 그 여백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새로운 자산입니다. 오막집은 감정이다. 소유의 끝에서 자유를 다시 배우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오래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는 안식이고, 누군가에게는 짐이며, 누군가에게는 아직 오르지 못한 계단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감정의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집을 갖는다는 것은 그 안에 나의 불안과 자존심, 그리고 꿈을 함께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집값의 등락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감정의 곡선이 되었습니다. 시세가 오르면 마음이 들뜨고 떨어지면 세상이 무너진 듯 불안합니다. 그건 집이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집에 투사한 감정의 무게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집은 나를 키우는가? 아니면 나를 묶고 있는가? 만약 집이 나를 키운다면 그곳은 분명 좋은 집입니다. 하지만 집이 나를 작게 만든다면 그건 이미 감정의 감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의 본질은 소유가 아니라 평온입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여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불안의 언어로 부를 이야기해왔습니다. 언제 떨어질까? 지금 사야 하나? 나는 늦은 걸까? 이 질문들은 우리를 더 현명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조급하게 만들었지요.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공간에서 나답게 숨 쉬고 있는가? 그 대답이 예라면 그곳이 임대든 전세든 월세든 이미 당신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집은 결국 삶의 배경입니다. 그 배경이 주인공을 삼켜선 안 됩니다. 집이 나를 대신 말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진짜 콘텐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소유의 시대에서 존재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집을 해석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벽의 두께보다 마음의 온도가 중요하고 평형의 넓이보다 하루의 여백이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끝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소유하지만 집의 신화에 소유되지는 말자.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단단한 경제 철학이자 가장 부드러운 회복의 문장입니다. 육막 여백의 경제 더 적게 가져도 더 넓게 사는 법.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부는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지 않은가. 집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집을 향한 열망이 커질수록 삶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대출 상환표로 계산되고 마음의 공간은 평형의 크기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백은 평수나 잔고가 아니라 삶의 호흡 속에 있습니다. 여백의 경제. 이건 돈을 벌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면의 공간을 지키는 경제 철학입니다. 조금 덜 가져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그 여유 안에서 우리는 자기다운 속도를 되찾습니다. 한 발 물러서면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내 집의 의미는 결국 머물 수 있는 마음의 자리였다는 것을. 그 자리는 꼭 아파트 안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낮은 천장 밑의 방에서도, 작은 창문 너머의 햇살 속에서도 충분히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은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호흡의 깊이로 측정됩니다. 경제란 결국 선택의 철학입니다. 무엇을 살 것인가 보다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불필요한 경쟁, 과도한 비교, 끝없는 확신 욕구를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여백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진짜 불안 무엇일까? 통장 속 숫자, 평형의 넓이, 남들이 부러워할 집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떳떳한 하루, 그 하루를 살아낼 용기와 평온이야말로 현대인의 가장 고귀한 자산입니다. 여백의 경제는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조금 덜 가져도 조금 더 깊이 살 수 있습니다. 부는 더 이상 축적의 언어가 아니라 호흡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집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돈은 흐르는 에너지이며 삶은 그 흐름 위에서 균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집은 자산이기 전에 감정이고 돈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이며 삶은 경쟁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그 순환 속에서 우리는 다시 평온을 배웁니다. 오늘의 머니 시대에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남깁니다. 더 적게 가져도 더 넓게 살아라. 그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철학적인 경제 리셋입니다.